알리는데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그런 그 연구자이십니다. 그리고 참고로 1시간 강연이 끝나고 짧은 질의응답이 끝나면 거기에 붙여서 북콘서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 기후위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때 어떤 얘기를 서로 나눴으면 좋겠는지도 강연 들으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이유경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연수구 송도에 있는 극지연구소에서 북극 환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우선 이제 자기소개를 잠깐만 한다면 저는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책을 쓴 이유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낸 세금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들이 하는 연구가 어떤 내용인지를 좀 국민들이 잘 알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쓰는 논문은 사실 일반인들이 읽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책을 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매년 북극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제 방송에서 나와달라고 하면 기꺼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구 내용을 사실 소개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한계가 있어서 언제든지 과학 연구를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극지에 가고 싶나요? 네. 갈 수 있습니다. 인천 학생들만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자 기대하시라. 자, 올해도 인천 학생들을 위한 극지 아카데미 모집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1부터는 그 아래로는 쭉 다 지원할 수 있어요. 경쟁률이 제가 알고 보니까 경쟁률이 높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많이 이제 지원해서 보통 3월 중에 공고가 나니까 잘 관심 있게 봤다가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학생들이 활동했던 내용입니다. 네. 올해도 갈 겁니다. 혹시 이제 나 고2인데 놓쳤어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아직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고등학생들만 대상으로 이거는 이제 극지연구소에서 다산기지까지 보내드리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응모 기간이니까 이번에 우리 인천에서 기회를 놓친 친구들은 한번 여기에 또 도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극지연구소 홈페이지에 가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내용을 나는 극지에 가고 싶어요, 난 이런 사람이에요 하는 걸 잘 쓰면 1차 합격자가 되고 2차가 이제 퀴즈 보는 거거든요. 퀴즈를 볼 때 뭘 참고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극지연구소가 블로그에 자세히 다양한 내용들을 올려놓았고 또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 있으면은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지에서 여러분들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극지에 대해서 여러분 뭐가 궁금한가요? 궁금한 거. 저기 친구. 네. 극지에 사는 생물이 궁금하군요. 오늘 잠깐 이야기할 거예요. 또 뭐가 궁금한가요? 여기 앞에 있는 친구? 네? 빙하시 추하는 게 궁금하군요. 그거는 우리 유튜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쪽에 까만 옷 입은 맨 끝에, 네, 그 친구? 네. 네? 동물이 또 궁금하군요. 저쪽 뒤에 있는 친구? 얼음 속에 있는 미생물. 맞습니다. 얼음 속에 미생물이 생각보다 다양하게 있어요. 네, 여기 있는 친구. 에너지를 공급받는 방법 오늘 말씀드릴게요. 앞에 있는 친구. 극지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요거는 제가 오늘은 설명 안 드리는데 요거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맨 앞에 있는 친구. 진짜로 극지에 얼음이 녹으면 그 안에 바이러스가 다 일어나서 전염병이 도는지 같아요.
극지의 얼음이 녹으면 바이러스가 돌아서 전염병이 돌 수 있는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거기 있는 친구. 극지의 바닷물은 얼마나 짠가?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북극에 있는 바다는 세상에서 가장 싱거운 바다야. 가장 싱거운 바다. 왜냐면 얼음이 녹아가지고 굉장히, 또 강물이 그쪽으로 많이 흘러들어서. 여기 앞에 있는 친구. 환경오염이 얼마나 진행되었는가. 맞아요. 극지 그러면 굉장히 깨끗할 것 같죠. 그런데 여기도 오염이 있어요. 이따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저쪽에 끝에. 누가 최초로 극지를 발견했는가? 역사에 관심이 있군요. 여기까지 이제 질문을 받고 이야기를 하다가 또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최초로 극지를 발견했는가? 북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북극의 존재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극은 사실 100년 조금 넘었어요. 남극을 알게 된 것. 남극은 굉장히 최근에 알게 됐어요. 자, 우리 이제 극지를 알고 싶은데 세계 지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극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저도 극지연구소 오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극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호주를 지나서 남극이 나옵니다. 남극이 이렇게 생겼어요. 남극 대륙의 주변을 바다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멈춰졌나 본데? 잠깐만요. 영상이 멈춰진 것 같은데요. 일단 북극은 이따 또 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계속 가겠습니다. 남극에 우리가 2개의 기지가 있어요. 보면은 세종과학기지랑 장보고과학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과학기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2014년에는 대륙에 장보고과학기지도 설립이 됐어요. 왜냐하면 세종과학기지는 좀 남극의 가장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남극, 그래서 아주 남극다운 연구를 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가 남극 대륙에 장보고과학기지를 건설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 세종과학기지. 네, 세종과학기지고, 자, 아까 연료를 뭘 쓰는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세종과학기지 보니까 주변이 어때요? 주변에 마을이 없어요. 자, 이런 곳에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식량 필요하고 전기 필요하고 에너지 필요하죠. 자, 그러면 전기는 뭘로 만들죠? 태양열. 근데 겨울이 좀 길어요. 여기가 어떡하죠? 바람 풍력발전기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저희가 풍력발전기 설치했었는데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발전기가 부러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여기서는 좀 화력발전기를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건물 위에 있는 게 태양열 지별판이에요. 태양열도 좀 쓰고 저희가 이제 풍력발전기는 조금 위험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안 쓰는데 또 외국에는 또 쓰는 나라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저 위쪽에 회색으로 된 이게 조금 템포가 여기 회색으로 된 뭔가 이렇게 통 같은 게 보이죠. 또 옆쪽에도 보면 여기 회색으로 된 통 같은 게 보이죠. 이게 뭘까요? 비닐하우스. 여기가 바로 석유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2년치에 쓸 수 있는 걸 보통 한 번에 갖다가 놔요. 우리 최빙연구소 날아오니 그 기름도 갖다 주거든요. 그리고 남극에서 쓰는 그 석유는 청정 에너지를 써요. 조금 더 깨끗한 에너지를 써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석유를 돌려서 화력 발전을 해서 전기를 쓰고 또 따뜻한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또 중요하죠. 물을 어떻게 공급을 받으면 좋을까? 그렇지, 빙하에서 녹은 물, 아까 또 바닷물 정화 맞았어요. 역시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 탁탁 답이 나오네요.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게 이제 현대호, 여기 세종호, 현대호라고 하는 이제 인공 호수를 만들었어요. 약간 이제 낮은 지역에
바닥을 조금 더 파고 밑에 물이 빠지지 않도록 방수를 처리를 해서 위에서 빙하 녹음물이 내려오면은 여기에 고이도록 여기 양쪽에 있는 여기에다가 물을 가둬놓고 이 물을 정수해서 써요. 근데 문제는 겨울이 되면 얼어. 얘네가 다 얼어. 그럴 때는 여기 앞쪽이 바다거든요. 바닷물을 끌어다가 담수화 처리해서 저희가 사용을 해요. 자, 우리 그 기지에 눈이 많이 와요. 그래서 월동 여기서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눈을 치우는 일을 또 하기도 해요. 자, 퀴즈. 남극 대륙에 몇 %가 얼음에 덮여 있을까요? 한번. 자, 여기 앞에 있는 친구. 80%? 더 많이. 저 거기. 네. 더 많이. 자, 여기. 95보다 더 많이. 저 뒤에 네,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 네? 100%보단 아래. 여기 여학생. 네. 지금. 맞습니다. 98%입니다. 그래서 남극 대륙에 98%가 얼음으로 덮여 있어.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퀴즈. 이거는 그냥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냥 여러분이 찍는 거예요. 찍기 문제. 자, 얼음의 두께는 몇 미터나 될까요? 자, 제일 먼저 손든 친구. 네네, 지금 이렇게 한 친구. 1.5m. 1.5m보다 높아요. 자, 높아요. 자, 여기. 150m보다 높아요. 자, 이쪽에 그 가장자리는 300m보다 높아요. 자, 앞에 친구. 500보다 높아요. 자, 여기 맨 끝에 회색 옷. 680보다 높아요. 자, 저기 저쪽에 여학생 있죠? 저 흰색 옷 입은 여학생? 맞아요. 이렇게 한 친구. 800보다 높아요. 그 옆에 친구. 900보다 높아요. 그 앞에 친구. 1km보다 높아요. 나왔어. 거의 2000m.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학교 운동장 한 바퀴가 몇 미터인가요? 100m? 그러면 운동장 10바퀴 돌아야 돼. 20바퀴 돌아요. 20바퀴. 20바퀴 도는 그 길이를 여기서부터 하늘로 쭉 얼음이에요. 얼음이 엄청 많아요. 자, 그러면 이 많은 얼음이 혹시라도 녹는다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녹는다면 지구의 해수면은 몇 미터나 올라갈까요? 근데 많이 높아지진 않아요. 많이 높아지진 않는데 얼마쯤 높아요? 이것도 찍기 문제. 저기 앞에 흰색 옷 입은 반팔. 네? 1m보다 좀 더 높아요. 1m보다 높아요. 자, 좀 저쪽 맨 끝에 있는 친구. 3m보다 높아요. 그 뒤에 있는 친구. 5m. 보다 높아요. 그 뒤에 있는 친구. 5.7m. 높아요. 그 오른쪽 두 칸 더 옆에 있는 친구. 똑같이 말했어? 이거는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약 60m. 60m. 그래서 이제 얼음이 녹으면 안 되겠죠. 인천 잠겨요. 녹으면 안 되겠죠. 자, 얼음이 육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다도 얼어요. 겨울이 되면 얼음이 얼었다가 여기 이제 분홍색으로 칠해진 곳이 여기가 얼음이거든요. 겨울이 되면 얼었다가 여름이 되면 녹았다가. 근데 바닷물이 막 얼 때 바닷속에 살던 생물들은 어떻게 될까? 얼어요. 죽어요? 죽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생물들마다 저마다 자기들이 또 방법이 있어요.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요. 갇혀요. 얼음 속에 갇혀. 얼음이 우리 정수기 얼음 같은 그런 얼음 혹은 냉동실에 있는 얼음 같은 그런 얼음이 아니에요. 우리 얼음은 투명하고 단단하잖아요. 이제 바다가 얼 때는 조금 틈도 있고 약간 흰색이고 투명하지 않고 막 그래요. 자, 얼음이 얼 때 생물들이 갇혀요. 그래서 한 6개월 버텨야 돼.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바닥에 좀 새카만 게 보이잖아요. 이런 새카만 애들이 광합성을 하는 미세조류라고 하는 생물들이에요.
요거를 먹고 사는 굉장히 작은, 보니까 뭐 1mm 정도 될 것 같은 굉장히 작은 동물 플랑크톤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어떤 아이들은, 자, 우리 새우를 껍질째 물에 넣고 끓이면 빨갛게 변하면서 어떤 일이 나면 껍질과 살이 그 사이가 분리가 되면서 가운데 공간이 떠요. 그렇죠? 그 공간에 기름을 채워요. 아이들이 기름을 채워서, 자, 기름은 어떤 우리 탄단지 중에 그렇지, 지방은 어떤 거예요? 가장 칼로리가 높. 이걸 조금씩 써가면서 이제 갇혀 있으니까 이제 얼음이 풀릴 때까지, 얼음이 땡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물질 대사를 아주 느리게 하면서 천천히 버티는 거예요. 굉장하죠, 아이들이. 자, 극지 생물은 근데 어떻게 하면 얼지 않을까? 이게 선생님이 그린란드 가서 진짜로 찍은 사진이거든요. 여기가 겨울에 영하 40도 이하 내려가는 곳인데 거미도 있고 뭐 곤충들이 있어. 얘네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너무 궁금해. 이제 여러 가지 또 기작이 있어요. 생물마다 저마다 대응하는 여러 가지 기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자, 얼음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단백질. 얼음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단백질이 엄청 작아. 아주 작아요. 아주 작은데 여기 보면 주황색 덩어리, 주황색 알갱이가 그 단백질이에요. 이걸 안티프리징 프로테인 혹은 아이스 바인딩 프로테인 이렇게 부르거든요. 얘네들은 보면은 우리 왜 스프링 있죠? 스프링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걸 이제 나선형이라고 부르는데 스프링처럼 생겼는데 한쪽 면에 오는 아미노산이 다 물하고 친해. 친수성. 그래서 얼음에 잘 착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제 얼음이 보통 생길 때는 은결 핵이 있고 그 핵에 물 분자가 계속 와서 달라붙으면서 얼음이 점점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런데 얘네가 물하고 친하니까 표면에 달라붙어. 표면에 달라붙으면 물 분자가 와서 붙을 수가 없어요. 커지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일반적인 곳에서는 얼음이 점점 커져서 세포를 터뜨려버려요. 얼음이 너무 커져서. 근데 이 극지에 사는 생물들은 얼음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얼음결합 단백질이 있어서 터지지 않아요. 그래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걸 그럼 어디다 우리는 적용해 보면 좋을까요? 얼음이 생기지 않는 단백질. 사람 몸에 넣어서 안 얼게.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 냉동인간 될 수 있겠다. 또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맨 끝에 있는 친구, 손든 친구. 잠수함 같은 데도 쓰면 좋겠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여기 여학생. 아니면 아까 조립해서 냉동 인간을 만들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입을 수 있는 냉동 슈트 같은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 냉동 슈트. 저기 끝에 있는 친구는 방한복 만드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그 앞에 친구. 쇠빙선에 적용한다. 그것도 아주. 네, 여기. 항공기 표면에다가 이런 걸 뿌려가지고 얼음이 달라붙지 않게.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네. 냉각수? 좋은 생각이에요. 여기. 네. 항공기 분야에 적용한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생물학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냉동 난자, 냉동 정자 이런 걸 보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화학물질을 쓰거든요. 세포가 100% 다 살아나지 않아요. 근데 이런데 이렇게 단백질을 쓰면은 훨씬 세포의 생존율이 높아지겠죠. 또 줄기세포 이런 거. 냉동으로 보관하는 데는 다 쓸 수가 있고, 심지어 이 단백질을 넣은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왜 아이스크림이 얼음알갱이가 막 생기잖아요. 이제 얼렸다 녹았다 하는데 저지방 아이스크림에다가 이걸 넣은 그런 아이스크림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다양하죠. 자, 그 밖에 또 다양한 극지 이야기가 유튜브에서 무료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뭐 남극의 셰프 가장 최근에 했고, 또 KBS의 다큐온, 그리고 MBC의 아무튼 출근, 또 KBS의 고장난 심장, 북극의 경고 이런 프로그램들, 또 예전에 했던 뭐 북극의 눈물, 굉장히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 찾아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또 흥미로운 극지가 궁금해서 여기 오셨잖아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저는 북극을 자주 가니까 북극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북극은 어떤 곳이죠? 추운 곳, 또 북극곰이 사는 곳. 맞아요. 거의 대부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북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거죠. 그런데 북극이 과연 이 모습만 있을까요? 북극은 굉장히 넓어요. 자, 이거 제가 다산기지 들어갈 때 찍은 사진이에요. 네, 영상. 자, 요렇게 이제 다산기지 갈 때 이렇게 가거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북극은 이런 곳이지만 또 북극에는 이런 곳도 있어요. 여기는 알래스카. 처음에 제가 여기 갔을 때 여기가 북극이라고?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다산기지 가면은 굉장히 막 식물도 없고 척박한데 여기는 너무 초원인 거야. 북극 아닌 것 같아.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땅을 이제 한 50cm 파고 바로 깨달았습니다. 아, 여기 북극 맞구나. 왜냐하면 동토였어, 동토. 50cm 딱 들어가니까 단단한 얼음이 바닥에 있더라고요. 아, 여기가 북극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북극의 동토가 있는데 실제로 또 동토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늘색으로 표시된 동토, 여기가 주로 이제 러시아하고 그다음 이제 러시아하고 북미 이런 곳이 이렇게 동토에 들어 있고요. 그린란드의 북쪽에도 동토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동토의 좀 바닥을 보면 이렇게 완전히 얼음이 많이 있는 이런 동토도 있지만 얼음이 흩어져 있는 이런 동토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동토가 많아요. 여기 이렇게 히말라야 같은 곳, 티베트 고원, 텐산 산맥 이런 데도 동토가 있어요. 북반구의 4분의 1이 동토예요. 그 중에 이제 일부가 북극이에요. 자, 극지에서 해가 지지 않는 현상은 뭐죠? 네. 맞습니다. 백야입니다. 네, 맞습니다. 왜 백야가 생길까요? 왜? 왜냐하면 지구가 기울어졌으니까. 기울어져서 자전을 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계속 자전을 해도 햇빛이 계속 비치는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여기를 이제 백야 지역이고 여기를 사람들이 지구과학자들이 북극이라고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야가 생기는 라인을 쭉 하면은 요 라인을 북극권이라고 불러요. 아틱 서클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북극이라고 하자. 그랬더니 생태학자들이 나는 반댈세라고 했어요. 왜냐? 똑같은 위도에서도 여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막 숲이 우거져 있어. 나무가 엄청 잘 자라. 반면에 캐나다는 북위 50도에서도 나무가 안 자라고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단순히 위도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생태학자들은 그런 제안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다산기지에서 찍은 영상이에요. 네, 지금은 8월 1일 일요일 밤 11시 58분. 네, 백야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저기 태양이 보이죠? 저거 달 아니에요. 저거 태양이에요. 밤 11시 50분, 거의 밤 12시. 이런 백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생태학자들은 북극을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곳 이런 식으로 좀 정의를 하기도 해요. 자, 북극에 가면 당연히 이제 북극의 동물들이 있죠. 아까 북극에 어떤 동물이 사는지 궁금하다고 했죠. 가장 유명한 건 북극곰, 북극여우. 자, 그리고 북극곰이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에 새끼가 있고 어미가 있어요. 제가 직접은 못 보고 망원경으로만 봤어요. 근데 북극곰이 결코 콜라 마시는 귀여운 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북극에서는 활동을 할 때 반드시 총을 들고 다니게 돼 있어요. 혹시라도 북극곰이 나를 공격하려고 오면 이제 그때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가 하면 사향소가 있고 또 우리 왜 루돌프 사슴 있죠? 루돌프 사슴. 그 루돌프 사슴이 술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술록도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그린란드에서 찍은 사향소.
이건 이제 다산기지에서 찍은 술록. 술록이 이제 열심히 먹고 있어요. 자, 퀴즈. 이거는 술록이 매우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요 먹이는 뭘까요? 자, 이 먹이는 뭘까요? 자, 오라고 하는 친구. 스칸디아모스. 단번에 나왔어요. 스칸디나비아 모스라고 팔리고 있는 지유류입니다. 지유류. 네, 지유류는 광합성하는 생물과 곰팡이가 공생하는 생물이에요. 얘네가 매우 느리게 자라. 아주 느리게 자라요. 술록의 먹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채취해서 장식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술록의 먹이가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스칸디나비아 모스 혹은 아이리시 모스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벽에 장식하는 거 안 하면 좋겠다. 왜냐면 술록의 먹이가 사라진다. 네. 요거 하지 말자. 네. 자, 그런가 하면 새도 있어요. 많은 새가 여름에 북극에 가서 새끼를 낳아서 길러가지고 겨울에 중위도로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는 새들은 대부분 시베리아에서 내려와요. 한번 이 새들을 볼까요? 이 새는 놀라운 게 북극 제비갈매기인데 놀랍게도 북극에서 여름을 나고 겨울이 되기 전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겨울이 되면 남극에도 가요. 도대체 굉장히 조그만 새인데 어떻게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너무 궁금해요.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북극에서 찍은 영상인데 새들에게도 좀 성격 이상한 애가 있더라고요.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 자,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선생님이 이제 여기 연구하러 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찍은 거 여기 뭐가 있어? 네, 보이죠? 머리가 보이죠? 네, 이것은 바로 벨루가 고래라고 불리는 흰돌고래입니다. 그리고 식물도 굉장히 다양해요. 식물도 다양해서 이끼류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쇠뜨기류도 있고, 그리고 석송류도 있고, 고사류도 있어요. 얘네들은 각각이 다 굉장히 멀리 거리가 떨어진 그룹이에요. 그리고 이제 꽃피는 식물과는 완전히 다른 식물들이에요. 그래서 그 과거에 양치류와 석송류가 나무였어, 나무. 고사리가 옛날엔 나무였어요. 어떻게 하나? 화석이 있어요. 자, 이런 나무들이 화석이 되지 않고 분해가 덜 돼서 남아있는 것들이 석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명이 석탄을 통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이제 식물에 우리가 잇대어서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북극식물이 한반도에도 자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쉽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백두산 그 언저리에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 수영, 얘는 수영이라는 식물이 있는데 걔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나도 수영이야. 그래가지고 수영이고, 네, 이 친구는 여기 이 부분이 호랑이 꼬리, 범 꼬리 같이 생겼다. 근데 아래쪽에 보니까 뭐 씨앗 같은 게 달렸네. 그래서 씨 범꼬리예요. 이런 것들은 백두산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시범꼬리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땅속에서 살아요. 땅속에서 3년 동안 꽃대를 만들어.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고 4년째나 5년 차에 준비가 다 되면 꽃대를 올려서 꽃을 싹 피워요. 굉장히 인고의 세월을 땅속에서 보내죠. 마치 우리 고등학생들이 3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가 하면 북극식물 중에도 젠더 이슈가 있어요. 자, 이 식물은 뭘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있는 식물군이거든요. 버드나무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줄기가 있는 큰 나무로 자라지만 얘네들은 바닥에 있는 이런
마치 개나리나 진달래 같은 관목으로 자라거든요. 북극 콩버들이라고 하는 식물인데 버드나무는 암그루와 수그루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옛날부터 한 100년 전부터 과학자들이 북극에 가서 관찰을 하다 보면 이상한 게 암그루가 많아요. 암그루가 한 10그루쯤 있으면 수그루는 6그루밖에 안 나와. 왜 그럴까? 너무 궁금했죠. 왜 그럴까요? 온도에 따라서 성별이 틀려서 마치 우리 거북이 같은? 근데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가설을 세우는 게 우리가 과학의 첫걸음이잖아요. 좋은 가설이에요. 왜 그럴까?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이 식물도 성염색체가 있어. 여기가 이제 이제 염색체의 형태가 서로 다른 성염색체가 있는데 얘는 우리랑 반대로, 우리랑 반대로 수그루가 염색체가 똑같아요. 우리는 여성이 염색체가 같잖아요. XX잖아요. 근데 얘네는 반대야. 수그루가 염색체 모양이 똑같아서 그걸 ZZ라고 불러요. 암그루는 ZW, 모양이 달라. 그런데 이 Z 염색체에 어떤 염색체가 있냐면 서로 열성 유전자가 둘이 만나면 식물을 죽여버리는 치사 유전자가 있어요. 치사해 그거 말고 치사량 할 때 그 치사. 그래서 열성 유전자 2개가 만나면 얘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래서 수그루가 적구나. 왜냐면 열성 유전자 2개가 만나서 죽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암그루가 많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죽이는 건 나쁜 거 아닌가? 근데 왜 죽이는 유전자가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까?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개체수를 보여주려고? 맞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자, 여러분, 똑같은 공간 안에 막 다른 식물하고 경쟁하면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식물의 입장에서 나는 또 보통 다른 식물은 암수가 같은 몸에 있는데 나는 또 암수가 달라. 암그루, 수그루가 따로 있어. 이런 경우에 암그루가 많은 게 유리할까요? 수그루가 많은 게 유리할까요? 그쵸. 역시 똑똑해. 제가 어느 중학교 남중에 갔는데 수그루라고 하더라고요. 왜 암그루냐? 씨앗을 만드니까. 자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암그루가 많은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유전자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빙하기를 견뎌낸 북극식물도 있어요. 빙하기 때 한 1억 2천만 전에 몇 년 전에 가장 최근에 빙하기가 끝났거든요. 한 10만 년 전부터 1억 2천만 년 전까지 빙하기가 있었는데 그 빙하기에 우리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공존했었어요. 이제 네안데르탈인은 적응을 못하고 사라지고 호모사피엔스는 살아남았거든요. 자, 이게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는 다행히 우리나라 쪽은 빙하기를 좀 겪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 알프스 위쪽이 다 얼음에 덮여 있었고, 자, 북아메리카는 여기 미시간 호수 위쪽, 캐나다 전체에 다 얼음에 덮여 있었어요. 자, 이때 보면은 여기에 근처에 이 빙하기에 여기 근처에 보면은 과거에 이렇게 연못이나 우물 바닥 같은데 아니면 호수 바닥에 보면은 식물의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 식물이 잎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딱 보면 알아요. 이 식물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 마지막 빙하기의 이름을 이 식물의 이름을 따서 드리아스기라고 불러요. 드리아스기. 그래서 이제 요 식물이 북반구에 많이 있어요. 자, 지금 북극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온도가 상승하는 곳은?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는 북극이기 때문이겠죠. 맞아요. 북극이 지역에 따라서 어떤 곳은 3배, 지구 평균에 어떤 곳은 5배, 심지어 7배나 빠르게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곳이 북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과거 북극을 먼저 연구하는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리는데, 배를 타고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배를 타고 바다 밑에 이런 흙기둥을 우리가 코어라고 부르는데 해양 퇴적물을 얻어내요. 이걸 왜 할까? 이것은 바로 이게 해양 퇴적물의 단면도예요. 한 층 한 층이 역사예요. 한 층 한 층이 바로 과거에 뭔가가 살았던 것들이 가라앉아서 만들어 놓은 역사거든요. 그래서 요 한 층 한 층을 잘 분석을 하면 과거의 지구를 알 수가 있어요. 지구의 환경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동물성 플랑크톤이나 식물성 플랑크톤 중에 껍질 단단한 게 있어요. 그래서 분해가 안 되는 그런 플랑크톤들이 있거든요. 어떤 플랑크톤은 따뜻할 때 살고 어떤 플랑크톤은 추울 때 살아요. 플랑크톤의 종류를 잘 관찰하면 여기 때 어떤 플랑크톤이 살았고 여기 때 어떤 플랑크톤이 살았는지를 알면 과거의 북극을 알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과거에 북극에 얼음이 없었던 때도 있었고 얼음이 완전히 다 덮여서 아예 그냥 생물이 살지 못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를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 이거는 보니까 여기가 집이에요. 집. 북극의 한 마을인데 가운데 싱크홀이 생겼어요. 푹 꺼져버렸어요. 집이 몇 채가 내려갔어요.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누군가는 뭐 외계인 침입설, 근데 그거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땅 속에 특히 물이 많은, 물론 전반적으로 다 얼음들이 얼어 있는데 특히 물이 많은 그런 쪽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얼음이 녹아요. 녹으면 게다가 거기가 막 석회용지대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푹 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여기에 알래스카에 있는 호수인데 동글동글한 게 있어. 뭔가 이렇게 호떡 같기도 하고 팬케이크 같기도 한 이건 뭘까요? 네, 뭐 같아요? 맞아요. 이건 공기방울이에요. 공기방울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다가 폴폴 올라오다가 딱 얼음 된 거예요. 얼음 갇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막 뚫고 불을 붙이니까 퍽 하면서 불이 붙었어요. 왜지? 이건 뭐죠? 그렇죠. 이게 메탄가스예요. 메탄가스. 메탄가스가 왜 나온 거야 도대체 여기서? 네. 과거에 이제 이런 메탄이 물하고 같이 얼어붙어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불러요. 동해안에, 동해바다에도 있어,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이제 이것들이 지금 녹으면서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미생물 중에 박테리아 말고 아케아라고 부르는 또 미생물들이 있어요. 고균이라고 부르는데 그 미생물 중에는 메탄을 합성하는 미생물이 있어요. 그런 미생물들이 메탄을 또 합성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 북극에 녹으면 메탄도 나오고 이산화탄소도 나오겠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북극해 가운데가 바다예요. 북극해 바다. 네, 북극해 바다가 있는데 여기 얼음의 넓이가 여름에는 녹았다가 겨울에는 얼었다가 하는데 이 여름철 가장 많이 녹을 때가 9월이거든요. 약간 시차가 있어가지고 8월달까지 에너지를 담뿍 받아가지고 막 녹으면 9월달에 가장 최소 얼음이 최소 면적이 되는데 그 면적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2050년쯤에는 또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2030년대 얼마 안 남았어요. 10년 남았어요. 자, 2030년대에 얼음이 여름에 완전히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 뉴스를 듣게 될 겁니다. 올해 북극해 바다의 얼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얼음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두께가 굉장히 얇아졌어요. 4분의 1로 줄었어요. 실제 이런 변화가 북극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이 연구하는 분야가 겨울에 비가 오는 거예요. 눈 위에 비가 오는 거예요. 눈 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겨울철에 원래 얼음이 꽁꽁 얼어야 되는데 겨울철에 이런 식으로 비가 왔어요. 이제 북극 그 스발바르 선생님 이제 다산과 기지는 스발바르 거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추워지니까 얼어붙어요. 이러면 무슨 일이 생겨날까?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얼음이 얼어가지고 식물이
그냥 눈 속에 있으면 잘 사는데 얼어버리니까 죽어버려요. 식물이 죽고 또 이 위에 얼음층이 막 단단하게 생기니까 술록이 원래 눈을 파가지고 겨울에 여기서 식물을 섭취하거든요. 남아있는 열매를 먹거든요. 근데 못 파. 단단하게 얼어가지고 팔 수가 없어. 그래서 실제로 한 4년 전에 갑자기 술록이 한 200마리가 쇠발이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그 해 겨울에 비가 왔었어요. 비가 꽤 많이 오고 추워졌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먹이를 못 찾아서 죽은 걸로 나중에 이제 혹시 뭔가 병이 돌까봐 사실은 이제 러시아에서는 아까 왜 얼음이 녹으면 바이러스가 돌지 않나요? 이런 질문 했었잖아요. 실제로 탄저균이,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탄저균이 돌아서 술록들이 거기는 2,000마리가 죽고 사람도 1명 죽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혹시 얘네도 병이면 안 되잖아. 뭔가 균이 돌면 안 되니까 막 조사를 해봤는데 다행히 균은 아니었고 전반적으로 애들이 몸무게가 낮아. 말랐어. 아이들이 못 먹어서 죽었구나. 아사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보면은 눈은 실제로 눈 사이에 공기층이 많아요. 그래서 따뜻해요. 마치 우리가 겨울 파카를 입은 것처럼 사실은 눈이 덮이면 따뜻해요. 식물이 원래 눈 속에서는 따뜻해 하면서 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얼음이 돼버리면은 완전히 이렇게 단단한 문치가 되면서 공기방울이 없어가지고 따뜻하게 보온을 해주지를 못해요. 선생님이 이제 연구한 거는 이게 북극에서 찍은 사진들이야. 북극 식물들. 다산기지 주변에 이렇게 다양한 식물들이 살아요. 이 식물들이 겨울비에 얼어붙으면 얘네들이 살까 죽을까 그거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식물은 물론 막 영하 280도까지도 살아남을 것 같은 식물도 있어. 하지만 대부분의 식물은 영하 10도에서 한 20도까지만 견디고 그거보다 추워지면 죽어요. 근데 겨울비가 내린 다음에 만약에 영하 20도로 내려갔다 그러면 얘네들 씨앗은 다 죽어. 그러면 얘네들은 그 다음 해에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식물들이 먼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겨울에 비가 내리면 술록도 죽고 식물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극지에 사는 생물들이 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다산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다산과학기지가 있고 여기 뭐 짝대기 같은 게 보이죠?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건 활주로예요. 비행기가 내리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여기 앞에서 연구를 해요. 이제 보면은 빙하가 바로 녹아가지고 바닷물로 빙하가 녹으면 이렇게 흙탕물이 나오는 이런 곳도 있어요. 자, 선생님이 연구하는 곳은 1910년대는 여기까지 얼음이 있었어. 빙하가 있었어. 근데 점점 빙하가 사라져요. 1년에 한 220m 정도 사라져요. 작년에는 분명히 저기 끝까지 빙하가 있었는데 올해 보면 여기에 와 있어요.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자, 여기 1928년에 노르웨이 과학자들이 찍은 사진에 똑같은 장소에 가서 사진 작가가 2003년에 찍었어요. 약 한 70년 뒤에 찍었는데 보니까 많이 얼음이 사라졌어요. 여기도 이만큼 높은 얼음이 있었는데 다 사라졌어요. 여기도 이런 얼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얼음이 사라지니까 얼음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생물들도 영향을 받죠. 어떤 영향을 받느냐? 북극곰이 원래 얼음 위에서 물범을 사냥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얘가 새 알을 깨먹기 시작했어요. 그냥 물범 사냥이 너무 힘드니까 손쉬운 길을 택한 거죠. 메뉴가 바뀌었어요. 식단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많이 깨먹었는지 앞발이 막 노랗게 변했어 지금. 그리고 최근에는 막 술록을 잡아먹는 그런 현상도 있어요. 근데 술록을 잡아먹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얼마 전까지는 계속 몸무게가 줄다가 식단을 바꿔서 야, 좀 손쉬운 거 사냥하자 이러고 술록을 먹으니까 몸무게가 늘었어. 그래서 이건 약간 좀 아이러니라고나 할까?
북극곰이 식단을 바꾸고 좀 살이 더 쪘어요. 그렇다고 해서 북극곰이 개체수가 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선생님이 이제 거의 한 2003년에 처음으로 북극 다산과학기지를 갔었고, 이제 그동안 과학 이제 현장에서 북극 현장에서 연구를 하면서 배운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이제 좀 국제기구에서 일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소장님이 해. 제가요? 저 영어도 못하는데 그래도 해. 그래서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세상에 해본 일이 얼마나 되겠냐. 일단 도전해보자. 부딪혀보자. 이런 걸 이제 제가 배우게 됐어요. 우리도 보면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도 없고 내가 해본 일만 할 수도 없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다 처음 해보는 일들이에요. 모든 게. 일단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되더라고요, 일이. 자, 그 다음에 북극에 가면은 이렇게 길이 없어요. 그냥 걸어 다녀야 돼요. 한 2시간쯤 걷는 거는 예사예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북극에서 일을 하면서 길이 없으면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하는 걸 배웠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저희 북극에서 드론을 날리는 연구를 하려고 했더니 신청서를 제출하래요.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쓰다 보니까 보험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보험을 또 가입하려고 보니까 드론 자격증, 우리나라는 일단 보험사가 안 들어준대. 너무 멀어요. 북극? 안 돼요. 그러는데 이제 유럽에 있는 보험사들이 들어주긴 하는데 한국에서 딴 드론 자격증은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럽 자격증을 또 따야 했어요. 이제 다행히 온라인으로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서 자격증을 따서 보험을 들고 다시 스발바르 주정부에다가 저희 드론 쓰게 해주세요라고 신청하고 막 또 이메일 보내고 연락해서 죄송한데 저희가 곧 가거든요. 좀 빨리 승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해서 출발하기 한 3일 전에 드디어 허가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드론을 날렸습니다. 미리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걸 그때 배웠어요. 너무 힘들어 안 될 것 같아요. 포기했으면 이걸 못했겠죠. 이제 드론을 잘 날려서 요런 드론으로 영상을 잘 찍고 분석을 잘 했어요. 그래서 요 분석을 통해서 이제는 앞으로 드론이나 인공위성으로 영상만 찍으면 어떤 식물이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포기할 필요 없다. 길이 없으면 만들어가자. 이런 걸 했습니다. 자, 이제 플랜 BCD. 계획을, 우리 이제 보통 계획을 플랜 A라고 하거든요.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안 되면 그 다음 B, 그 다음 C, 그 다음 D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항상 자, 시험 기간이 다가올 때 뭘 하죠, 우리는? 계획을 세우죠. 시험 공부 계획을. 그러나 그게 뜻대로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면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또 세우면 돼. 플랜 B. 안 되면 플랜 C를 또 세우면 돼요. 계속 계획을 세우고 계속 도전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코로나 때도 북극에 갔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전에는 요거 가자마자 총기 훈련만 받으면 그 총을 빌릴 수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바뀌었어요, 제도가. 요거를 제출하고 스발바르 주정부에서 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2달 걸린대. 저는 2주 있다 나가야 되는데 어떡해. 그래서 그날 저녁 식사 때부터 돌아다니면서 하이, 헬로, 혹시 내일 현장에 나가세요? 혹시 저희가 따라가도 될까요? 이렇게 해서 다행히도 좋은 과학자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여기 네덜란드 분과 그 다음에 영국 분이 같이 가주셔서 현장에 가서 다 연구를 했습니다. 네, 미리 포기할 필요가 없다. 또 안 되면 계속해서 도전을 해보면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배웠고 이제 사실 이제 선생님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에요. 이제 우리 세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지금 이제 북극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과 실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극을 지킬 수 있는 얼음이 더 이상 녹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는 세대는 바로 우리 세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지구 역사상 지구 전체를 지킬 수 있는 세대는 많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바로 그런 세대다. 우리가 지구 전체를 지킬 수 있는 세대다. 그래서 일단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세대이고
또 혹시라도 핵무기가 사용되면은 또 지구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세대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세대다. 우리 세대가 지구를 잘 지켜야겠다.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질문할 거 많죠? 네. 질문하실 분? 그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 극지에 대해서 되게 많은 흥미가 생겼는데요. 사실 근데 저희 같은 학생들은 그 직접적으로 극지를 접해볼 기회가 많이 없어서 아직은 많이 낯선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간단한 실험이나 탐구를 통해서 극지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극지연구소에서 그런 실험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인천시 교육청과도 이제 그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학교에서 극지연구소 홍보실에 연락을 하면 그런 저희가 학생들이 실험할 수 있는 실험실을 잘 만들어 놓았고 박사님들이 직접 강의를 하세요. 아주 간단한 실험들을. 그런 실험들을 극지연구소에 와서 해볼 수도 있고 만약에 그냥 방법만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또 방법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극지연구소 홍보실에 연락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살짝 홍보를 하자면 제 전 직장인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대부분의 동물들이 전시되어 있거든요. 박제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것도 간접적으로는 극지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런 방법도 어떨까 싶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아까 빙하 속에 얼어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녹게 되면 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가 탄저균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특히 빙하 속에 얼어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저에게 더 치명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치명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알래스카, 아까 보여드렸던 알래스카 거기에 토양에서 바이러스를 한번 분석을 했는데 병원성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지역에 따라서 어쩌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100% 안전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연구를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재밌는 건 빙하 속에 있는 과거의 바이러스가 커. 유전체가 커요. 그래서 박테리아랑 현재 바이러스 중간쯤 돼요. 굉장히 재미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현재 바이러스는 유전자를 버리면서 현재 바이러스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봐야 될 또 하나는 면역이라는 게 왜 생기죠? 한번 아프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던 시절 훨씬 이전에 살았던 그런 바이러스나 미생물들에 의한 감염이라는 건 우리가 면역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과거의 미생물들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의 그런 면역 체계에 대한 공격은 더 치명적일 수 있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녹으면 안 좋죠. 녹으면 자꾸 노출이 되니까. 네. 북극곰한테 총 쏴보셨어요? 북극곰을 직접 만나지 않아서 다행히도 쏘지 않아도 되었고 대신 이제 훈련 받을 때 북극곰 모형을 놓고 총 쏴봤습니다. 네. 저는 계양고등학교 1학년 김예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때 인상 깊게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북극과 우주는 인간이 꼭 연구해야 하는 곳이라는 연관성이 있는데요. 영화 수십도에서도 활동을 멈추고 수십 년간 휴먼하다가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살아나는 남극의 이끼의 메커니즘처럼 이제 이걸 종자에다가 적응을 한다면은 좀 수십 년이 걸리는 항성간 여행 중에서도 신선한 식물 종자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할 때 즉시 발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혹시 연구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 종자가 적절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시켜주면 상당히 오랫동안 저장이 되더라고요. 이제 물론 그게 식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식물들의 특징을 잘 연구를 해서 그 식물에 맞는 습도와 온도를 잘 유지를 해주면 굉장히 오랫동안 보존이 되고, 뭐 실제로 우리 뭐 고려시대의 연 종자를 발견해서 꽃을 피우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벚꽃이 이제 녹으면은 많은 문제가 생기고 해수면 상승부터 시작해서 미생물 노출 그리고 도시물 멸종 위기가 있는데 그 벚꽃 해수면이 녹지 않게 그 대책 방법이 있는지. 아, 좋은 질문입니다. 그 어떤 분은 왜 햇빛을 반사해주는 그런 재질로 얼음을 덮어주면은 조금 녹는 게 줄어들지 않겠냐 해서 실제로 그런 프로젝트를 한 사례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임시 방편이고, 결국은 저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전기를 아끼면 돼요. 왜냐하면 전기를 만드는데 상당히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기를 아끼는 거, 그리고 물건을 좀 적게 쓰는 거. 물건을 만드는데 공장을 돌리잖아요. 그게 다 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 2가지만 해도 우리는 지구를 지킬 수 있다. 저도 이렇게 어딘가 가면은 열심히 불을 꺼요. 사람이 없으면 열심히 불을 끄거든요. 그거 한 가지만 열심히 해도 우리는 지구를 지키는데 일조할 수 있다. 네. 맨 앞에. 안녕하세요. 지금 아이들 데리고 온 성원초등학교 학부모고요. 네, 반응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북극이랑 남극에 가서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들도 많이 가서 연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사람이 가서 연구를 하는 것이고, 그 쇠빙선이나 뭐 물자나 어떤 그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서 연구를 함으로써 그 자체가 남북과 북극을 오염시키는 일에 해당되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아,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일정 부분 오염을 시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남극조약에 가입한 회원들끼리는 환경을 보호하자,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또 저희들끼리 지키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는 좀 더 깨끗한 걸 쓰고, 쓰레기는 남기지 않고 다 가져오기. 그러니까 저희가 남극 내륙까지 들어가서 연구를 할 때 뭐 모든 쓰레기, 저희 소변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모아서 잘 밀봉했다가 가지고 나와요. 그런 것들을 다 하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간다는 자체가 사실은 오염이죠. 그러나 그 과학자들의 활동이 극지에 대한 지식을 더 넓혀주고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하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사실 좀 발표를 하질 않았지만 자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북극에 이미 보면 그린란드나 캐나다 북극 쪽에,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곳에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금은, 다이아몬드, 히토류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를 원하고, 그 개발하는데 좀 참여하려면 좀 뭔가 알아야 또 가서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고, 남극 같은 경우도 지금은 개발이 중지되어 있지만 또 2048년에 이제 또 다시 한번 조약을 갱신해야 될 때 그때 우리 인류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실례로 우리 태평양에도 개발권이 있어요. 태평양 공해라 공동의 바다지만 이 구역은 어느 나라가 개발한다 이런 게 다 정해졌거든요. 그거는 다 우리가 서류를 내서 제출을 하고 여기를 우리 주세요 제출하고 회의장에서 결정이 내려가지고 그 구역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도 남태평양에 있어요. 구리만간 있는 그런 곳을 있어요. 근데 어떤 곳을 달라고 요청할 것인가 알아야 요청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구를 해야 언젠가 우리 친구들이 미래 세대에선 요 구역을 주세요라고 요청해야 될 날이 올 거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또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극지도 그렇지만 우주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많았는데요. 극지가 바로 이렇게 공동의 자원인데 한 나라가 선점하지 못하도록 규율하고 있듯이 우주 개발도 그냥 막연히 우주에 간다가 아니라 우주에 구체적으로 달이나 화성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들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 지구 근처에 있는 소행성들에는 어떤 자원이 있는지를 보고 그걸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가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우주에 간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자원으로서의 극지방 아니면 우주에 대해서도 이제는 관심을 가질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에 날아가는 소행성을 쫓아가면서 거기에 착륙했다가 샘플링해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기술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히토류가 가득한 소행성이 지나가면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그 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전이 필요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친구. 네. 최근에 기후가 변하면서 북극곰이 남한다는 것처럼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그와 동시에 불금 또한 이제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북상하게 돼가지고 그들 간에 이제 교작용이 이제 그롤라베어라는 종이 그 최근에 기후가 바뀌면서 이제 북극곰이 서식지에 찾기 위해 남아한다는 사실을 듣게 됐거든요. 근데 그와 동시에 이제 불곰도 이제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북상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둘 간에 이제 교작종이 그롤라베어라는 종이 생겼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종은 그 북극곰과 불곰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깝고 그리고 앞으로의 추세도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곰은 잘 몰라서 식물을 연구해서 저도 비슷한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교잡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불곰이나 회색곰에 더 가까운 경우도 있고 때로는 북극곰에 가까운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러한 교잡으로 인해서 순수 혈통의 북극곰은 사라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뒤에 있는 학생. 네. 뒤에 화면에 있는 얼음은 무슨 종류인지. 이게 그 다산과학기지 갈 때 이제 그 위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아래를 찍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몇 년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도 없지만 이 곳이 최후의 빙하기 때 덮였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최후의 빙하기 때 만들어진 약 10만 년 전에서 12,000년 전 사이에 내린 눈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빙하일 걸로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여학생 회색 옷 입은 네네네. 북극 맨 처음에 가셨을 때 새로운 환경이셨을 텐데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어요? 맨 처음에 갔을 때 화장실이 없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밖에 나갔는데 화장실이 없어. 그래서 어떡해요, 그냥. 이제 저희는 이제 여름에는 사실 다 그 얼음이 녹아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나갔다 돌아오는 중간쯤에 간이 화장실을 만들어 놔요. 그 간이 화장실은 밑이 텅 비어 있어. 이제 개울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내려 보내는 그런 형식의. 그게 제일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그다음에 알래스카 갔을 때는 모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모기가 새까맣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뭐 쓰고 이렇게 그러고 이제 연구하고 그랬어요. 생각보다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들도 곧 그 극지방에 가보시는 그런 기회가 오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짧게지만 그 과학의 날을 기념하는 사이언스 북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이번에도 기후 위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제가 되는 책은 이은지 박사님, 나사 협력연구원이신 이은지 박사님의 지구관찰자의 기후노트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기후위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이유경 박사님께서는 현장에서 직접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연구하시는 거라면 그 이은지 박사님은 인공위성 같은, 아까 드론도 말씀하셨지만 인공위성 같은
방식의 자료를 통해서 데이터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분이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3개로 하고 있는데 기후위기는 데이터다. 기후변화는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기후위기는 내 일상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북극에 가서 거기에 환경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까 박사님 말씀처럼 물건을 덜 쓰고 그 다음에 전기를 아껴 쓰고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런 문제를 우리 세대가 만들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대라는 의미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관련해서 데이터들을 좀 제가 몇 개 찾아봤는데요.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넷플릭스 두둥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 지구 평균 기온이 평균보다 높으면 빨간색, 낮으면 파란색으로 구분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850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를 1년을 줄 하나로 표기한 그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이제 인터넷에 많이 떠 있긴 한데 그 중에 제가 찾아온 건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에 대한 그래프라서 좀 가져와 봤고요. 저 Show Your Stripes라는 데 들어가 보시면 각 지역의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 파란색 계열에서 빨간색으로 가고 있다는 게 보이시고 특히 사실 북극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평균적인 기후 상승보다는 좀 더 높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나라라는 의미에서 더 유의해야 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그 지구의 평균 온도 변화를 표기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 기온 편차니까 기준이 되는 해보다 얼마나 더 올라갔는지가 산업혁명 이후에는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그림을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기후 위기를 맞서서 그 탄소를 많이 줄여서 1.5도씨 이하의 기온으로 잡는다라는 게 그렇게만 하고 끝나는 것조차도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차가 바로 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점점 속도를 줄여서 멈추는 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뭐 어떤 과학자들은 이미 늦었다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지금 빨리 대비를 하면 막을 수 있으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그래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그림들을 좀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 박사님께서는 이런 그 데이터의 변화라는 걸 현장에서 느끼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경험하신 거에 따르면 어떤 것들이 그런 변화라고 느껴지시나요? 제가 2020년에 그 북극에 갔을 때 이제 항상 그 다음날 현장을 나가야 되니까 일기예보를 봐요. 비가 오나 뭐 바람이 센가. 갑자기 기온이 북극 다산기지 건너편에 있는 롱여비엔이라는 곳이었는데 내일 기온이 20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르웨이 기상청 사람들이 다 휴가를 가서 알바를 썼나 보다. 알바 학생이 실수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진짜 20도인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 막 나왔어. 그 기상 관측 이래 2번째로 높았던 해 막 이러면서 사람들 막 반팔 입고 돌아다니고 그때 이게 너무 빨리 변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2003년에 갔을 때는 기온이 한 5도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밖에 나가면 엄청 추웠어요. 길게 있지 못했는데 지금은 10도는 기본이고 막 15도 올라가는 게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드론도 그렇고 인공위성도 그렇고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모이면 요즘 유행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좀 더 많은 그 자료들을 만들어내거나 좀 더 해석하기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인공지능을 좀 사용하시나요? 제가 그 아까 왜 드론 띄워서 연구했던 걸 인공지능 사용해서 논문을 냈거든요. 한 3개월 동안 일단 학생은 배워야 되니까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데이터를 다 분석을 3개월 동안 했어요. 충분히 잘했다.
이제 우리 한번 인공지능 중 이제 머신러닝 이용해 보자. 3일 만에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손으로 하지 말자. 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그 대학에 다시 입학을 해서 인공지능학과 이렇게 방통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프라임스쿨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중요하다는 걸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냥 글 쓰는 거에만 AI를 쓰면 안 되겠다. 이 많은 데이터, 특히 이제 유전체 데이터가 많이 있지만 상당히 활용이 못 되고 있는 데이터라 이걸 쓰려면 AI를 제대로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벨상을 AI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AI라는 게 뭐 멀리 떨어져 있고 연구자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충분히 잘 쓰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 이 말을 안 하려고 했지만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플랫폼들 있잖아요. 그거 다 AI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 직원 몇 명 되지 않지만 이제 원고 다듬기부터 영상 만들기, 뭐 음성 합성해서 그 다국어로 제공하기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요즘에 인공지능의 발달이라는 게 월 단위로가 아니라 주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배우고 계신 기술이 뭔가 AI에 대한 게 있다고 해도 그게 한 학기 후에는 절대 쓰지 않을 기술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걸 왜 쓰고 어떻게 주의해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고 있으면 어떤 신기술로 바뀌든 그걸 잘 쓰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오히려 더 쉽게 하게 될 테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걸 멀리만 할 건 아니지만 또 거기에 몰입되지 않고 내가 필요한 때 잘 쓰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특히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나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그런 얘기들도 좀 주시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말씀 주실 분 계신가요? 나는 수업 시간에 어떻게 쓰고 있다? 아니면 이런 게 필요한데 저쪽 끝에 손 들고 계신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마이크 가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주세요. 작년에 제가 강화도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강화 이제 아이들하고 갯벌 체험 활동을 갔는데, 그 갯벌 체험 활동 하시는 그 활동가 선생님께서 갑자기 막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새우깡에서 새우 어디서 났을까? 이거를 물어보시는데, 그 물어보신 이유가 뭐였냐면, 옛날에는 이제 서해안에 갯벌이 많아서 거기에 있는 중화를 가지고 만들던 게 그 국민과자의 출발이었는데, 이제는 인천을 비롯한 많은 갯벌들이 이제 매립지로 바뀌게 되면서 유속이 이제 빨라지다 보니까 그 갯벌 생태계가 많이 파괴돼가지고 이제는 미국에서 이제 수입한 새우로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 모든 아이들이 막 관심을 갖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저한테는 이제 약간 충격이었던 게, 이제 그 인천이 사실 장모님이 인천 경인교대를 나오셔가지고 옛날 인천 모습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 인천역 막 그쪽이 갯벌 염전이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 30년 뒤에 40년 뒤에 이제 해수면 지도를 봤는데 인천이 그냥 거의 잠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가 없어지는 막 그런 거를 보면서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개발이라던가 발전이라던가 극복이라고 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 곳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후 위기가
좀 직면해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걸 좀 염두를 하고서 인천하고 이제 관련해가지고 좀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지역, 우리 동네 이야기를 하시면 아마 좀 더 실감이 날 테니까 학생들도 좀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혹시 다른 선생님 생각하시는 동안에 그 박사님께서 그 극지에 갔다가 그 경험했던 것들 중에 제일 황당했던 건 뭐가 있었을까요? 황당함.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총을 못 빌렸을 때가 눈앞이 너무 캄캄하고 총을 못 빌리면 못 나가는데 어떡하지? 막 그랬던 게 사실 가장 황당했던 때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알려주셨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미리 알려주셔도 어떻게 대응할 수는 없어요. 워낙 우리나라와 달리 그 노르웨이 분들은 매우 여유로워서 일을 처리하는데 2달이 기본이거든요. 뭐 신청하면.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때가 제일 황당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박사님을 처음 뵀던 게 2013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때 제가 일하던 서대문자연수박물관에서 이제 우주생물학이라는 걸 주제로 강연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극한 환경에서의 생물에 대한 강연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때 북극곰 얘기 해주신 거예요. 바로 그 총 얘기도.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그 북극에 갔을 때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설상차를 타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007 영화에서 종종 보니까 무지 빨리 달릴 것 같아 보이니까 북극곰이 덤비더라도 그냥 차 타고 도망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아주 평탄한 평지가 아니니까 그렇게 빨리 달릴 수도 없고 북극곰은 그런 거 상관없이 아주 빨리 달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먼저 눈에 띄면 총을 한 방 빵 쏴서 그 위협을 하든지 그 치명상을 입히든지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빨리 달려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사실 이제 여름에는 눈이 다 녹아가지고 설상차를 쓰기는 어렵고 다 걸어 다녀야 되는 것과 그 만약에 이제 총을 쏘게 되면 나중에 보고서를 500페이지 이상 써야 돼요. 그래서 총을 쏘지 않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갔을 때 그것도 2020년인가 21년으로 기억하는데 공항 앞에 이렇게 텐트 치고 지낼 수 있는 곳이 원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난 거죠. 북극곰이 텐트를 습격해서 사람이 한 분 이제 돌아가셨죠.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에 저희가 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때도 좀 마음이 잡잡하고 북극곰도 불쌍하고 돌아가신 분도 불쌍하고 그랬던 또 생각이 납니다. 저는 북극곰을 안 만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 대전에 있는 동물원에서도 늦거나 탈출을 해서 지금도 네.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돌아와야 사실 텐데. 우리가 가둬두었던 동물이 자유를 찾은 거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싶고 그런 면에서 이런 야생 동물, 생물들이 인간과 어떻게 공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북극곰이 점점 더 그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는 인간의 생활권과 겹칠 수 있는 곳까지 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존할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쪽에 손을 드신 분이 있는데요. 네. 그 환경 관련해서 어떻게 교육을 진행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저는 아직 생물 관련 단원을 가르치고 있지 않지만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그 사회일수록 가장 근본적인 것을 돌아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치, 변하지 않는 것들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에 집중해보자라고 교육관을 세워보고 있고 그것에 있어서 저는 농사와 관련해서 애들에게 경험을 시켜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유기농 농민님과 교류를 하면서
이 농사를 지었을 때 미생물과 이 생물의 맛이 어떤 관련을 짓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화학 비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연 그대로를 잘 살려내고 복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고요. 그 배운 내용들을 아이들과 같이 농장에 가서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점점 기후가 더워지면서 몇 년 전에 잘 키웠던 작물이 이제는 더 이상 잘 자라지고 있고 새로운 열대기후성 작물들을 시험해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우리가 농장에서 여러 가지 기후 관련된 내용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아까 얘기해주신 것처럼 갯벌에 가신 것처럼 저도 직접 관찰하고 기후 위기를 확인해보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후 위기가 바로 우리에게 맞닿아 있다라는 것들을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쉽지만 시간이 다 돼서 그 선생님들께서는 연수 등록 해주시고 만족도 조사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저희가 다음 강연 때 반영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강연도 해주시고 아이들의 질문에도 다 재미있게 답변을 해주신 이경 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일거스 카오스 아카데미 1강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2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달 5월 27일 오후 8시에 청라 호수도서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연자는 전 국립과천 과학관장인 이정모 관장님께서 대멸종,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거고요. 앞으로의 일거스 카오스 아카데미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 저녁 6시에 진행된다는 걸 참고하시고 그럼 2강 때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